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참팟 56회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사이죠.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 살다 별일이 다 벌어진다고 이 정권에서는 다들 그러시는데 또 정말 별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저벌들이 800억이나 걷어서 이상한 재단을 만들었는지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중간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참팟 댓글에 조국 교수를 한 번 더 모셔야 된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정기적으로 부르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국 선생님도 한번 모시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미르 K스포츠재단 정경유착의 결정판이냐 권력형 비리냐 시간에 함께해 주실 초대 손님은 지금 민변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얼마 전까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셨던 김남근 변호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와, 반갑습니다. 예, 한상희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님. 칼 폴라니 사회경연구소 정태현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또 한상희 교수님, 와, 그 백남기 선생님, 네. 요 부검 파동, 이거 정말 헌법학자로서 또 경찰 인권위원회도 하시는데, 이런 희대의 코미디도 없겠죠.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어떻게 보죠, 이걸? 사실 부검 영장을 신청한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네. 영장을 발부한 것도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나와 있는 증거 자료들 가지고 그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 왜인사하다 판단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네. 영장이 필요한 거는 거기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 네. 그때 이제 궁금하니까 한번 부검을 해봐서 정확한 증거를 찾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바로 그 때문에 이제 1차 영장도 기각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는데 2차 영장을 발부한다는 게 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오늘 의사협회에서도 네. 그 병원 의사협회 지침과 법규를 어겼다. 네. 그 주치의가 이렇게까지 선언할 정도인데 이런 걸로 논쟁을 저희가 하고 있어야 된다니 참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이 사과도 안 하고 공권력에 의한 타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뭔가 또 숨기고 싶은 게 있으니까 자꾸 이 문제를 국민들 주의를 끌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정태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그런 얘기 있죠. 자꾸 이런 걸로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키는 게 뭔가 다른 걸 갖다 물타기 하기 위해서도. 흔히 이 정권이 쓰던 방법이니까. 가령 뭐 우병우 씨가 문제가 되고 뭐 사건이 하나 더 터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옛날 고전적인 수법은 연예인 스캔들이 터지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좀 착해졌나 봐요. 스캔들이 없나 봐. 안 터지는 스캔들이 하도 터지다 보니까 이제 스캔들이 아닌 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쇼킹하지 않으니. 그러면 결국은 좌병 우순실을 이렇게 비유하기 위하여 이정현은 이상한 단식에 돌입하고 백남기 선생님은 부검 논란으로 이렇게 이슈를 키우고
이런 세간의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나 이번에 보네요. 미르재단 얘기로 보면은 우리 이석수 특별감찰관인가요? 네. 그 핵심을 다 건드린 거죠. 그 우병우와 동시에 안종범도 건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리가 처음에 이 제도 생기고 대통령 이분 임명했을 때 허수아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직분에 충실한 그러니까 예상외로 항상 역사라는 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임기의 3분의 2는 허수아비였죠. 근데 이제 마지막 그 3분의 1 단계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것인지 권력의 핵심을 건드렸던 뭐 그런 상황이 되버렸죠. 영리를 건드린 건데 해도 너무한다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투서나 뭐 내부 투서가 있을거나 비리가 그렇죠. 제보가 쏟아졌다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뭐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레임덕에 빠지고 있는 정우일 수도 있겠죠. 예. 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갑자기 그리워집니다. 참팟에 그분을 한번 초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 들어봅니다만. 자, 여기까지 이제 여는 말씀을 해봤고요. 김남 변호사님, 우리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변호사님 오셨는데 미르 K스포츠재단 문제의 최근 연구를 굉장히 하고 계신데 이렇게 쭉 한번 어떤가요? 이 사건이 누가 보기에도 전두환 때 막 뇌물 기업들 삥 뜯어내는 것도 거죠. 기억나고 이상한 이래재단 만든 사건도 겹쳐지고. 말로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삥이에요. 그러니까 뇌물만 해도 약간 뭔가 좀 약간 차원이 있어 보이는데 훨씬 좀 질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깡패와 양아치의 차이점 정도. 여기서는 양아치가 더 나쁘다는 취지이신 거죠? 네. 어떤가요? 사건 한번 좀 이렇게 분석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만일 청와대가 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문화수석이 관여를 했었어야 되는데 문화수석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경제수석이 이제 이 문화재단 만드는 일에 관여를 했어요. 근데 경제수석이라는 게 결국 재벌들과 아주 이해관계가 밀접한 각종 정책들을 이제 이렇게 주무르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수석이 재벌들에게 직접 전화까지 하면서 돈을 모아서 문화재단을 설립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상적인 문화재단의 설립이라고는 보기 참 어려운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문화재단을 하나 설립하려면은 보통 한 달 정도 걸려요. 이제 뭐 창립총회 회의록도 만들어야 되고 총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독관청에서도 허가를 할 때 그냥 허가를 하나요? 그래도 뭐 이사장한테 전화도 걸어보고 뭐 서류 보완도 하라 그러고 보통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하루 만에 정광석과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이제 20여 개 재벌 기업들의 임원들을 전부 다 호텔에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감 도장 들고 다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법무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막 서류를 전격적으로 다 만들어요. 그러면 5시쯤에 이제 세종시에 있는 문체부의 주무관이 이제 서울로 출장을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장을 다 찍은 서류를 넘겨 받아가지고 7시에 이제 그 문체부 서울 사무소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하고 뭐 담당 과장이 이제 승인을 내고 그 다음에 그날 밤으로 이제 바로 국장의 승인을 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허가 난 상태에서 2시에 전격적으로 이제 현판식을 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냥 거의 군사작전을 방불게 하듯이 그냥 하루 만에 뚝딱 그냥 재벌 기업들을 다 소집시켜가지고 서류를 작성해서 이제 설립을 하는 것이어서 설립 과정도 좀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다 이제 나는 거죠. 그다음에 돈을 모으는 것도 불과 2개월 만에 한 488억을 모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재벌 기업들이 자기들이 만든 공익재단이 다 있어요. 사회적 책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 공익재단들에 대해서는 아직 출연하기로 한 돈도 아직 다 안 냈거든요. 안 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청와대가 만들자 그러니까 뭐 2개월 내에 한 488억의 돈들을 이제 모았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그냥 재벌 기업들이 공익 사업이 뭐 문화적인 공익 사업을 하는데 그게 뭐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출연을 해서 문화재단을 출범시켰다라고는 이제 도저히 보기가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청와대가 주도를 해서 그게 뭐 어떤 권력형 비리 사건인지까지는 이제 더 앞으로 뭐 많은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 재벌과 청와대가 상당히 정경유착을 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어찌 보면은 이제 과거의 전두환 노태우 사건들처럼 뭐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재벌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서 뭐 재벌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소지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국정감사 때 보게 되면 이제 재벌기업 임원들이 나와서 내라는데 어떡할 거냐. 그럼 불이익을 안 되면 보험 든다는 기분은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과거에 그 5공화국 때 이래재단 사건하고 아주 비슷한 거죠. 그때 고 정주영 회장이 나와서 그럼 내라는데 어떻게 안 내냐. 나중엔 내기도 어려웠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하고 이제 아주 이제 비슷한데 근데 실제 저는 뭐 이렇게 재벌들이 마지못해서 냈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2015년 그 10월 그 시점에 있어서는 아주 재벌들이 맹렬하게 또 이 정부에 대해서 뭐 그 재벌들이 많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뭐 의료나 유통이나 이런 데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뭐 서비스 산업 기본법을 추진해달라고도 요구를 했고 또 올해 이제 벌써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10월이면 대규모 구조조정을 눈앞에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때 구조조정을 할 때 이제 그게 뭐 독점 규제에 어긋나느냐 이런 심사들을 많이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생략하고 구조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뭐 소위 원샷법이라고 하는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 같은 것들을 뭐 만들어 달라는 이제 그런 요구들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억에 선명하지만 이제 노동법을 뭐 쉬운 해고 비정규직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동법을 해달라고 뭐 성명도 내고 뭐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요구들을 정부에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돈을 모아서 그런 청와대가 기억하는 재단 설립에 돈을 냈다 그런다면 이거는 재벌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했다는 것보단 자기들도 자기들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이권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걸 정부가 해주겠지. 또는 이제 개별 기업들로 보게 되면 뭐 롯데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한진그룹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부당지원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뭐 탈세 문제도가 된 데들도 있고 감옥에 가 있는 재벌들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주겠지, 어떤 도움을 주겠지라는 기대를 하면서 돈을 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법률적으로 이제 뇌물죄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적어도 우리 사회에 아주 그냥 그 망국적인 정경 유착의 전형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좀 요약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 더 덧붙이면 이른바 갑자기 정경련에서 해산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큰 문제로 우리 경제금융센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논평을 냈는데 그게 큰 화제가 됐어요. 여기저기 언론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고 사설에도 실리고 그것도 조금만. 우리나라에 이제 공익재단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재벌들도 공익재단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런 거 있는데 마치 그런 공익재단들을 출연자의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립했으니까 내가 해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법에 의하면 재단이 설립했을 때 이미 이제 그 출연자의 재산은 다 재단 소유가 되는 것이고 출연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을 해산하려고 그러게 되면 이제 재단 이사회에서 3분의 2의 특별 결의를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결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이제 해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설립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지도 좀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감독관청이 허가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뭐 설립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문체부가 감독관청인지 그냥 재단 설립하는 거 실무자인지도 좀 분간이 안 가는데 지금 이렇게 비난이 많은데 또 해산 과정에서도 그냥 서류 갖고 와라 그러면 무조건 그날 도장 찍어줘서 다음날 해산시킬 거 허가해 줄지도 제가 보기엔 좀 의문인데. 근데 감독관청도 있는데 그럼 감독관청은 뭐라고 자기들이 먼저 해산을 한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떤 법의 절차는 깡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재산도 원래대로 하게 되면 그게 공익재단이면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귀속이 됐다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이제 목적의 공익재단한테 이제 재산을 이전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자기들이 플랜을 다 밝혀요. 두 재단을 통합해서 새로운 재단을 만들 거 고로 재산을 이전해 갈 거라고 그러는데 그 재산의 이전을 그 두 재단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국가나 정부한테 귀속이 된 다음에 정부나 국가가 판단을 해서 그게 그 통합재단이 적절할 거면 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태권도 사업은 국기원이 잘하고 올 수 있으니까 그건 국기원이 하라고 글로 갈 수도 있고 또 한식 사업 하는 데가 좀 많아요. 공익재단이. 그런 데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재단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귀속이 돼야 되는데. 이런 행동은 전제가 하나밖에 없죠. 전경련과 문체부는 한 몸이다. 라고 해야 이런 일들이 설명이 되는 거죠. 전경련이 국가다. 그렇죠. 저는 전경련이 국가구나. 그래서 저는 요거 계속 자료 보면서 처음에 저도 헷갈린 게 전경련이 출연자니까 출연자는 할 수 없는 짓이지만은 출연자가 할 수 없는 짓이지만 출연자니까 한마디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확히는 따져보면 전경련은 출연자도 아니거든요. 개별 그렇죠. 기업이 있는 거니까 전경련의 시각에서 이 경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종범한테 압력을 받은 통로였던 건 사실인데 법률적으로는 근데 다만 정치적으로는 전경련이 모종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경제금융센터 논평엔 증거인멸 아니냐,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해 드리면 이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단이 뭘 했는지 어디서 이런 게 불분명하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런 그렇죠. 지적이 나온 거 아닌가요? 네, 아니 그 재단이 해산된다고 그래서 그 해산이 되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청산 절차라는 걸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게 하면서 서류나 이런 걸 폐기하거나 무슨 재산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임명된 청산인이 그 서류나 재산들을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귀속시키는 업무도 해야 되고 그게 다른 재단으로 또 이전한다면 그 이전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해산한다고 해서 서류를 뭐 다 없애고 무슨 금융자를 없애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쇄하고 그러고 그런 사진들이 보이던데. 뭐 어떤 검찰에서 무슨 재단이 해산하게 되면 뭐 공소권이 없어서 수사를 못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전혀 잘못된 게 물론 이제 사람이 죽거나 재단이 해산되면 그 재단 죽은 사람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가 문제가 된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뇌물죄와 관련된 그 개인들이 형사 책임에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재단이 지금 형사 책임의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이 해산되면 뭐 수사가 안 된다, 공소권이 없다라는 것도 뭐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문서 파괴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재단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잖아요. 그럼 그 파괴한 사람이 또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 재단에 손해를 끼친 거니까 그렇죠. 뭐 이사들이 배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사들은 뭐 처음부터 완전 들러리기시들이니까 아무 발언도 안 하고. 근데 들러리라도 책임은 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면 선관 의무가 있으니까 선량 관리 의무가 있으니까. 기가 막히셨어요. 갑자기 의문이 들었는데 전경련은 법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 건가요? 임의단체인가요? 임의단체죠. 임의단체. 전형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 지위는 굉장히 낮은데 상공회의소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 상공회의소는 이제 기업들의 이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니까 법에 의해서 이제 그걸 이해관계를 대변하라고 그래서 이제 상공회의소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상공회의소 산하에는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총연합회는 이제 주로 이 노무관계에 이제 특화해서 왜냐하면 노동조합들도 산별노조를 만들고 정부 내셔널 이제 그 트레이드 유니온을 만들고 있잖아요. 전국적인 노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자들도 이제 경영자총연합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전경련은 무슨 기능 때문에 이제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그 역할이나 기능이 명확지가 않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업들을 전부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재벌 대기업들을 대변을 하고, 근데 재벌도 아닌 또 기업은행이나 그런 데는 또 왜 가 있는지, 공기업은 왜 가 있는지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오늘인가 뭐 산업은행 이런 데서 빠지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또 뭐 약간 거기에서 뭐 권력이 있고 뭐가 된다 그러니까 공기업들도 또 거기 가서 괜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기업들이 거기 가는 건 이제 전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전경련의 이제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처음서부터 좀 정경유착의 고리가 명확한 거죠. 박정희 정권이 이제 출발을 할 때 그때 이제 뭐 그 박정희 정권이 또 출발을 하면서 그때는 또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명분을 얻어야 되니까 뭐 사회적인 경제정의 차원에서 부패 기업인들을 이제 처벌한다 막 그러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이런 부패 이런 거 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든 게 정경련의 이제 초기에 이제 모태인 거죠. 그러면 진짜 국가 발전에 이제 기여를 해야 되고 뭐 부패 이런 데는 이제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행을 이제 했어야 되는데 실제는 이제 전경련과 그 정경련에 전신되는 단체들이 뭐 여러 차례 이제 그 권력형 비리 사업에서 이제 많이 그 역할을 하는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재벌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철시키는 어떤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이제 정책적인 것들을 정부 정책이나 뭐 입법이나 이런 데 반영시키는 로비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정부하고의 그 재벌 기업들의 커넥션의 역할들이라든가 또 그거에 필요한 또 자금을 모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대기업들이 뭐 현대건설 이런 데가 대통령이 하고 싶은 사업을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들을 예전에 뭐 무리하지만 하여튼 전격적으로 시행한다든가 이런 말하자면 공생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전경련이 이제 큰 건데 최근에 현실적으로 뭐 법적으로도 임의단체에 불과하고 거기에다 내용적 역할을 보면 거의 뭐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로비와 음습한 음모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낙인 찍혔죠. 왜냐하면 바로 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전에 전경련이 저지른 게 어버이연합하고의 커넥션이고 그거로도 지금 사실 검찰이 고발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경제민주화 네트워크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민주노총이나 이런 분들이 다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게 뭐 몇 억을 또 갖다 바친 거 그것도 사실 배임
의혹이 있고. 사실 그런 예. 보면은 외국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주로 이제 경제인 단체들의 의견들은 상공회의소나 그러니까 다 이런 얘기로 상공회의소잖아요.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예. 우리나라는 상공회의소라는 거는 거의 주어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예. 주로 주어는 정경련이었잖아요. 이 정경련이 이제 대기업들이 이거 연합체가 되다 보니까 재벌 대기업의 입장을 그렇죠. 대변하면서 이제 비대하게 힘이 커져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은 뭐 현대나 삼성 같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뭐 어버이 연합에 돈 대고 싶었겠어요. 미르재단이나 이런 거 만들고 싶었겠어요. 다 시키니까 하는 거죠. 이제 시키니까 했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바라는 게 있었고 물론 권리 있는 거 설령 많죠. 보험용 이른바 보험. 아니 여기서- 제가 저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우리 대통령께서 이 신뢰를 어겼다, 이 배신했다라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요. 우리 검찰총장도 한 칼에 날리고 이 여당 대표도 한 칼에 날리는데 재벌들 얼마나 부정이 많겠어요. 그거 한번 쑤셔보면 다 걸릴 테니까 이제 말 듣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 가 있는 총수들도 있었고 감옥 가게 될 위기에 있는 총수도 있었고 보석 중이거나 병보석 중인 사람 이재현 딱 떠올라도 그때 당시 그 전에 최태원 감옥에 있었죠. 지금 수사받고 있는 신동민 일가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석 나와 있는 태강그룹 회장 있죠. 이호진. 그 다음에 이재현도 병보석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CJ 최근에 사면 받았었죠. 그런 거 보면 청와대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보험 성격으로 또는 뭔가 유리한 정책을 받아내기 위해서 당장 뭐 특정한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김남근 변호사님께 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뇌물 그러면 뭐 내가 100억을 줬으니까 나한테 의료민영화 어디 삼성병원 뭐 운영권 나한테 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직접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근데 실제로 뇌물 판례라든지 뇌물 성경 그런 것만 아니시죠. 뭐 포괄적 뇌물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갖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뇌물죄는 뭐 구체적으로 이 사업,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인허가를 내주는 걸 대가로 해서 이제 뭐 돈을 줬을 때 뇌물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사건은 드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한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이제 이런 사건은 드물고 보통은 이제 특히 이런 큰 재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별적 구체적 사업보다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우리 재벌들이 요구하는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어떤 정책적인 영향을 미쳐주겠지. 또는 이제 자신들이 대부분 또 대기업들이 무슨 검찰 수사나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이런 거에 이제 자주 걸리게 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의 이제 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주겠지. 뭐 이런 걸 기대하면서 이제 보통 성금식으로 돈을 내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전두환 노태우 이제 뇌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이제 재벌들로부터 이렇게 성금을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벌들은 그때도 우리가 성금 냈지 무슨 뇌물을 냈냐. 그냥 성금이었다. 뭐 잘 통치하시라고 잘 정치하시라고 돈 낸 거였다 그러는데 그때도 우리 이제 법원의 판결은 그런 대통령이나 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벌 대기업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어떤 경제적 정책적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 있는 사업들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뭐 그걸 성금의 명목으로 내든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내든 어떤 명목으로 내더라도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뇌물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라는 이제 그런 법리를 정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뭐 우리가 이렇게 정부가 하는 사업들에 성금을 내고 하면은 정부가 적어도 우리한테 불이익한 일은 안 해주겠지.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뭐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직접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수석이 재단 만들자 그러니까 그게 호응해가지고 재단을 만드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그럼 뭐 뇌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자 뇌물죄 이제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미르 재단 자체를 사실상은 뭐 청와대가 설립을 하고 그렇죠. 사업도 이제 뭐 대통령이 순방하는데 뭐 프랑스에 순방하면 거기 같이 쫓아가서 이제 뭐 한식 뭐 그 시사회를 하고 뭐 그 아프리카 순방하면 K재단 와서 뭐 태권도 시범하고 주로 이렇게 대통령이 뭐 하는 사업들에 주로 이제 많이 미르재단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돼 있다 그러면 사실상은 그 재단 자체를 이제 청와대가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재단을 그렇죠. 설립한 거다 그러면은 이제 포괄적 뇌물죄가 될 여지도 있죠. 근데 뭐 그런 것까지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밝혀졌는지는 조금 이제 뭐 의문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 청와대의 경제수석이 이런 그
청와대 관심 있는 이런 재단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재벌들 뭐 거기다 돈을 내라. 네. 재벌들은 이제 어쨌든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재벌들의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하니까 그런 이제 적어도 우리가 보험 든다는 성격으로 성금을 내는 거다라는 돈을 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문제가 그렇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무슨 대가성과 관련된 사업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2015년 10월경에는 전경련들이 뭐 성명까지도 발표하고 하면서 뭐 그 구조조정 원시화법을 빨리 통과시켜라 그 노동개혁법들을 통과시켜달라 그런 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었고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성금을 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개별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뭐 롯데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한진그룹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재벌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가 문제가 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받고 뭐 그런 상황에 있었고 뭐 탈세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언론에서 자꾸 거론이 되면서 뭐 어떤 조사의 대상에 자꾸 오르고 있었고 개별 재벌 기업들마다도 어떤 정부가 나서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나 이제 뭐 하는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 든다는 성분으로 적어도 불이익은 안 주겠지라는 그런 기분으로 돈을 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 청탁을 했다는 아니어도 적어도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제3자 뇌물죄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뇌물이라는 건 이제 받은 사람이 있는 건데 사실 미르하고 키스포츠 재단은 일종의 위장막 또는 그냥 뭐 사람은 아니니까 도대체 누가 받은 거라고 다들 지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재단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덕을 보는 거예요? 누가 덕을 보느냐? 안종범인가요? 대통령이죠. 뭘. 박근혜인가요? 최순실인가요? 어디 대통령인가요? 한번. 퇴임한 뒤에 뭐해요? 재단 있으면 재단 이사장하고 살면 되겠죠. 박근혜. 근데 그 지금 대통령도 그 재단이 많잖아요. 지금 뭐 영남대학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고. 뭐 더 필요하겠죠. 뭐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돈. 그것들을 다 넘겨주거나 빼앗겼거나 그랬다는 분석이 나오자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직업은 뭐냐? 재단 이사장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상당 부분을 청와대에서 살았고 그다음 나와서는 다 영남대 재단 이사장, 정수장학기 이사장, 유경재단 이사장, 그다음에 한국미래재단이라는 게 이사장. 이사장 전문가예요. 예, 이사장만 했어요 쭉. 그래서 퇴임 후에도 여기 이사장으로 앉히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은 세간의 의혹은 있는 건 맞아요. 타면 결국은 박근혜가 받는 거다. 현직 대통령이 받았다는 거면 많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 정태인 선생님 그런 의혹을 제기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의혹이라고 해도 좋고 그냥 제 추측이라고 해도 좋고 추측이니까 예, 누구나 아니 뭐 전두환 이래재단이 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만둔 다음에 그 재단에서 먹고 살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다 아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이런 설도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 뒤를 아직까지 깊이 고민을 못했는데 절대 권력이 취해서 다만 우리 특수관계에 있는 최순실 여사가 뭐 이렇게 그럴싸한 재단도 없이 좀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안종범 수석을 시켜서 재벌 대기업도 우리가 정책 많이 도와줬는데 돈 좀 걷어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런 설도 하나 있어요. 그건 어떨까요, 한상현 선생님? 그 설은요. 대통령이 몰랐을까 싶긴 하지만 안종범 수석도 서울대 교수였잖아요. 몰랐을 리가 없죠.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영향을 끼칠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연루가 됐는데 직접 수령자이냐 그냥 딴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딴 사람 도와주라고 시키는 것도 그렇죠. 제3자 뇌물이 되잖아요. 예전에 김남훈 그거 하나 소개시켜줘. 언제였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인가가 저기 어느 대기업한테 나한테 주지 말고 내가 다닌 절에 시주해라 그래가지고 야 불신 깊다고 그 동네에서는 불교계에서는 불신 깊은 사람을 알려는데 그 뇌물죄로 구속된 게 됐어요. 그 사건 있죠, 김 변호사님.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랬죠. 제가 비서관 될 때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럼 잘하시네요. 네, 잘하죠. 참 불신은 깊으네요, 정말. 인수위원회 때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이 조사를 멈추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인수위원 할 때 이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 얘기가 다 이제 나오고. 이제 공정위 증거감사하면서 알아낸 거군요. 공정거래위원회 뭔가 약점 잡혔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뭐 절에다가 시주를 했다든가 뭐 신심이 깊어서 뭐 그분은 정년 퇴임하고 난 뒤에 그 절에 처사로 가려고 그러나?
모르죠. 난 그것도 뇌물죄가 된 거죠? 인정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뇌물죄는 꼭 자기가 뇌물을 그렇죠. 수령해서만 아니라 제3자가 이제 수령을 해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얼핏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뇌물을 받아도 그걸 좋은 데 쓰는 거면 뭐 그걸 처벌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나 뭐 그 누가 받아서 그거 재단 설립해가지고 뭐 문화사업하고 좋은데 한다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뇌물죄 자체는 소위 이런 공직이나 이런 게 불가 매수성, 매수돼서는 안 된다, 오염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어디 좋은데 쓴다, 뭐 어디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착복한다 이런 거는 따지지 않고 그런 이제 관련해서 어떤 금품이 수수된다는 것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사실 그리고 좋은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뭐 한류를 보급하고 한국 스포츠를 육성하고 뭐 그런다 하지만은 사실 그건 국가 기능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국가 기능을 빼앗아 가지고 그렇죠. 어떤 자기 자리 예. 보존을 위해서 또는 그 뭐 퇴임 이후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유화하는 그런 셈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좋은 데라 하더라도 분명히 자기가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디 기부를 했다. 그럼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내야 될 것을 남의 돈으로 기부를 해서 자기가 공명심을 가져가는 명예를 가져가는 칭찬을 가져가는 잘못된 행위고. 더더군다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공약으로 자기 전 재산 뭐 그 전두환한테 받은 돈 내놓겠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안 내놨죠. 네, 전혀 내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건희도 이명박도 약속을 다 안 지킨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는 좋은 데만 쓴 게 뭐 좋은 데도 아니고 이상한 재단이고 지금 미르 재단이나 캐스포 재단이 하는 일은 지금 다 이상한 베일에 쌓였거나 이상한 일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재벌은 사실 개혁의 대상이고 대통령 공약들 경제 민주화의 대상인데 재벌들을 위한 정책들만 비즈니스 프렌들리보다 더 심해졌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 재벌 프렌들리로 아예.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까지도 의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참여연대에서도 제가 사건들 근거들을 모아서 제대로 된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참여연대가 어찌 대응하는지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근데 근데 나라가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한 시민단체에서는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일단 고발하긴 했더라고요.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뇌물 공여, 포괄적 뇌물, 배임 교사. 여기서 배임은 김남국 뭐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재벌 기업들이 재벌 총수들이 자기 돈을 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 돈을 낸 게 아니라 회사 돈을 자기 돈을 안 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 회사 돈을 내는 데 있어서 이제 그게 뇌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냈다 그러게 되면 뭐 좋은데 성금을 낸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결국 회사에 피해를 입히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사회 같은 데서 결의했다라는 이제 그런 뚜렷한 증거가 없는 데들도 좀 많이 있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데는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일단은요. 그렇게 전격적으로 했는데 이사회 결의를 할 시간이 없죠. 그리고 이사회 보고하기도 싫게 보고하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뭐 절차상으로도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대부분 이제 이게 뭐 그냥 미르 재단에 돈을 낸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정경련이 공문을 보낼 때도 청와대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서 관여해서 돈을 낸다는 인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뇌물죄가 이제 만일 문제가 된다면 업무상 배임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강압에 의해서 뇌물을 내도 뇌물이 되고 배임이 되는 거죠. 우리 법리상이니까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손에 끼친 거니까. 예. 최근에도 그렇게 많이들 기소하더라고요, 검찰이. 한쪽은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 한쪽은 배임을 같이 걸더라고요. 사실 뭐 강압이라고 해서 손 묶어 넣어놓고 뺏어간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결국은. 이번 사건이 원스톱 서비스가 뭔지는 확실히 보여줬어요. 맨날 재벌들이 제일 원하는 게 원스톱 서비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이런 거다 보여줬죠. 재단이라든지 심지어 민간단체 등록 그것만 해도 몇 달에 가지고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받아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고 전 참여연대에서도 여러 분 제가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 예방접종의 위험성을 알리는 시민의 모임이라는 NGO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경기도에 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는데 몇 년간 보류돼서 소송까지 해갖고 항소심까지 이겼는데 경기도가 또 대법원에 상고하니까 서울시로 와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런 민간단체 등록 하나도 안 해주는데 법인을 하루 만에 이렇게 재단법인 2개를 하루 만에 해줬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출장 와서.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죠. 살다 공무원이 출장와서 찾아가는 봉사정신을 보여줬다는 건 처음 들어본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도장 찍어진 것도 보니까 그거 보셨죠? SK텔레콤 도장이
가짜라면서요? 텔레콤이니까 어이잖아요. 우리도 네. 다 알잖아요. 초등학생도. 근데 도장에 아이로 찍혀져 있어요. 이런 막도장 파느라고 실수. 예, 막도장인데 막도장 파는 것까지도 내가 100번 양반단 말이죠. 속이려고. 근데 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한 거잖아요. 이거. 안 받겠죠. 아니 그래도 예를 들면 여기 직원들은 예를 들면 국어를 모르는 사람을 비밀리 하다 보니까 국어를 모르는 사람 동원했다는 의혹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텔레콤하고 아이콤은 이건 진짜 초등학생도 헷갈릴 수가 없거든요.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급하면은 그 도장 파는 분한테 보통은 이름을 글로 써주잖아요. 네. 근데 급하면 말로 하고 빨리 팔아고 그럴 수도 말로 있잖아요. 빨리 SK텔레콤 네. 팍과 그러니까 오히려 듣는 분이 헷갈려가지고 네, 아이로 네.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 과정이 의혹투성이에요. 이건 결국은 검찰 고발도 일부 이미 들어갔고 참여연대가 이제 나중에 크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이제 특별검사로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 사건을 밝혀내야 될까요? 김남은 변호사님. 뭐 추가로 현재로서는 날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하나씩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걸 좀 밝혀내야 되겠죠. 근데 국정감사라는 게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제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걸 가지고 국회의원실이 그걸 모아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인데 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한계도 있는 거죠. 그게 제대로 밝히려면 이제 계좌 추적 같은 것들도 좀 해봐야 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진술도 좀 들어봐야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수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전상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이제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수사를 이제 못하더라. 다 지나간 권력들은 뭐 그래도 웬만큼 다 수사를 하던데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여러 가지 또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뭐 일단 검찰이 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를 많이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그러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 뭐 특별검사를 통해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지금 보면은 이런 경우 이제 그 감찰을 하라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석수 감찰관은 사표를 수리해버리고 그리고 감찰관 보호까지도 다 지금 다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쫓아내버린 거거든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쫓아내고 자기 영린을 감찰하니까. 참 허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우리가 계속 매년 했던 질문이 국가란 무엇인가였거든요. 뻔하게 우리 눈앞에서 배가 침몰되고 있는데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하는 그 국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오히려 이 조사하는 걸 방해하는 국가였거든요. 또는 국가 폭력으로 사람이 국민이 희생이 되는데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이 사인을 조작하려고 하는 국가에다가 그런데 그 국가가 굉장히 신속하게 하는 일도 있는데 이거 정말 이제 황당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 국가를 믿겠어요? 경제나 안보는 이런 정부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죠. 사실 이 사건에서 보면은 왜 하필이면 경제수석이었느냐. 그리고 이제 경제수석이 이런 것까지 생각할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그래도 사실 그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 기뜸을 했고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제 청와대 안인지 청와대 바깥인지 또는 뭐 최아무개 여자인지 뭐 이런 것들은 누군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비리가 저질러졌고 그리고 그 비리의 출발점은 청와대 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수사해서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게 이게 그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일반적으로는 검찰과 경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내부적으로 민정수석이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병우는 절대 이런 걸 안 하겠죠. 그다음에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은 지금 사실상 내쫓겨났고 그럼 감사원은 청와대 부서에서 감사도 못할 거고. 그럼 누가 하는 거냐? 아니 정부는 그렇다고 치고 국회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지금 야당 의원들이 그랬더니 대표가 이 문 닫고 단식을 하고 이런 게 진짜 국가 시스템이 오로지 한 사람이 무서워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태인 소장님께서는 이정현 대표의 진짜 당시의 목적은 우병우와 최순실 최소한 미르 K스포츠 재단의
뭐 그렇게까지 아닐지라도 국회라는 거는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그렇죠. 기능이 있다는 건 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단식을 하면서 그것도 일주일하고. 아니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정현 개인의 어떤 의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회가 국감을 하면서 밝혀야 되는 중차대한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별로 타당성도 없는 이유를 들어서 단식을 하면서 국감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국감을 방해한 것이 되고 소극적으로 어떤 진실 규명을 못하게 막은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이정현 대표 단식 얘기가 좀 국민이 보기에는 참 납득이 안 되고 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상당히 K스포츠단과 미르 그다음에 우영우 수석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한동안 마비가 되고 그런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야당 의원들이 또는 우리 JTBC 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많은 그래도 언론이 살아있는 뜻 있는 분들이 계속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보도들도 해주고 있는데 이게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까 이제 한상희 교수님은 최아무개 씨라고 했는데 뭐 언론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최순실 씨 다 채찍건들로 이사도 이루어져 있었고 초기에 최순실을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이 파다단 말이죠. 이 부분은 김남국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여기에 지금 현재 이사라는 이런 데 최순실의 이름은 안 나오죠. 그 어디에도. 그런 의혹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긴 한데 그 부분은 이 사건 연구자로서 제가 뭐 이거에 대한 뭐 법리는 뭐 연구자가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법리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어도 제가 뭐 기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지금 뭐 취재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 이제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보통은 이제 재단을 만들면 출연한 사람들이 재단을 보통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뜻을 결국 실현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전경련이 주로 모아서 냈고 주로 재벌 기업들이 냈으면 보통은 이런 공익재단에 있어서는 이제 재벌들이 뭐 이사들을 추천해서 그 이사들이 구성되는데 지금 그 이사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재벌들이 추천한 게 아니라 주로 다 그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측근이라고 나오고 있는 뭐 CF 감독 무슨 최모 씨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추천을 하거나 관계에 있는 분들이 이사로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난 것은 나는 사실은 뭐 잘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참여하라고 그래서 또는 뭐 이름을 빌려 달라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본다면은 이제 이게 어떤 정상적인 어떤 재단의 과정, 그 공익 목적에 대한 이제 공감을 해서 그 공익 목적을 위해서 큰 돈들을 내고 그래서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보통 자기들 출연자들이 이렇게 추천한 사람들이 이사가 되는 그런 식으로 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것은 이제 확실한 것이죠. 우리 원래 김남국 변호사는 좀 점잖으시고 젠틀하셔서 이렇게 의혹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 안 하시는데 우리 정태인 소장님이 알고 있는 아니 나는 젠틀하지 않고 이랬던 얘기지. 이게 지금 이사장이 내가 자기가 이사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이사장이고 나는 거기 회의 간 적도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실세가 따로 있다는 심지어 이야기잖아요. 재벌 대기업에 뭐 추천한 사람도 아니고 이러면 누가 그 이사를 추천했겠어요. 아니 내가 우연히 알았는데 그제 가니까 제 처가 지금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중학교 동창이에요. 저하고 중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 다리가 아픈데 제가 중학교 때 매일 그 가방을 들어도 줬던 친구인데 이사장이 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신문에 이미 났습니다만 제자의 그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차은택 씨가 제자였고 그 제자가 와가지고 이사장 하라 그래서 이사장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 재단 이사장을 재벌들이 몇백억을 낸 이사장을 그런 식으로 선임했다는 게 이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낸 재벌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우리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건 돈은 뇌물성으로 냈던 보험성으로 냈던 우리 거 아니다. 한마디로 정경련도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럼 뭔가 이제 다른 그 실세 세력이 있겠죠 뭐. 이 친구는 영상을 주로 연구했던 친구인데 또 연대 산학 무슨 협력단 단장이 됐어요. 그 얘기는 이 재단이
백이 있다는 건 알고 연대에서 또 산학협력단 단장을 시키고 그래서 연대에 돈을 끌어가고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직접 통화도 안 하고 철을 통해서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가가 이런 일을 하고 앉았다라고 하는 게 정말 한심한 일이죠. 우리는 우리 지난주에 방송했지만 3만 원 갖고 이게 걸리느냐 마느냐 국민들은 이 얘기하고 있는데 얘들은 몇백억을 갖고 지금 진짜 장난을 하고 있는 우리 거잖아요. 국민들은 자기 해당 대상자가 아님도 불구하고 그 법을 그래도 취지를 지키자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다들 건 조심하고 공부하고 그래도 나라가 좀 깨끗해질 거다 이게 좀 우리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지키자. 약간 껄쩍지근하지만 그래도 지키자 이런 분위기잖아요. 깨끗한 나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몇백억이 그냥 아무런 그 법적 근거 뭐 상식을 넘어서서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냥 기업은 그렇게 몇백억을 그냥 던져준 거잖아요. 네. 갖다 써라 나 모르겠다 이거 아니에요. 아무튼 나를 위한 정책은 해주겠지. 최소한 나를 위한 그렇죠. 정책 해달라 또는 해주겠지는. 경제적으로 보면 그 기업들 지금 위험해요 다. 심지어 삼성이나 현대도 위험할 수 있는데 막 내고 다녔다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건 좀 한심한 일이죠. 삼성이 125억, 미래재단에 K스포츠 합쳐서 삼성은 200억이 넘죠. 현대자동차 35 뭐 엄청난 돈들 낸 건데 물론 이들의 뭐 전체 매출액에 비하면 작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치사한 게요.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회장 자기 사재를 털어서 내면 되지. 꼭 그 기업 돈으로 내요. 사실은 총수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 정도. 또 총수들이 알면 나중에 총수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엔 총수들이 다쳤죠. 실제로 이런 권력형 사건에서. 그렇게 기쁜 뜻이 있었네요. 아무튼 기쁜 뜻은 아니고 알아서 하는 거죠, 다 밑에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이 재단의 실소유자인가.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도 BBK는 누구 것인가. 도곡동 땅은 누구 것이냐.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이거 가지고 한바탕 우리 사회가 소동 일어나고 다 뭐 한우당 땅도 알고 다 이명박 대통령 거 아니냐. 이명박 전 후보 거 아니냐. 하지만은 주어가 없다란 말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 지금도 의혹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도 지금 그런 건데 최순실 거냐 박근혜 거냐 무슨 차은택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확히 지금 우리 참팟에서는 그걸 특정할 수 없어서 제가 누구 거라고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분명한 건 정경련이나 출연한 재벌 대기업 것도 아니고 그 이사들이나 이사진들도 들러리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 주도한 사람 따로 있다. 분명히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보고 800억이라는 900억 가까운 돈을 던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그렇다면 누구를 보고 던졌느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세간의 의혹인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를 보고 던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돈을 낼 때 대통령은 뭐 경제 위기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5대 입법 그 밀어붙일 때 노동경 5대 있잖아요. 그럼 뭐 논리적으로는 연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요. 거기에다가 최순실 씨라는 고리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예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재벌 대기업은 사활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심지어 인하를 주장했는데 작년 올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청와대 주변 이정현 대표 얼마 전에 정말 세계적인 망을 했잖아요. 나는 경제를 하나도 모르는데 법인세 인상은 절대 반대다. 뭐 이런. 아니 경제를 모르는 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경제를 모르니까 나는 법인세 인상이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나한테 묻지 말라고 해요. 나한테 묻지 말아라고. 차라리 그랬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단체는 또 그러잖아요. 또 준조세 조사해가지고 법인세는 그렇지만 우리가 준조세 낸 게 훨씬 많다. 그러면 그 준조세 내지 말고 법인세 인상하면 되죠. 이렇게 뺏기느니 차라리 세금도 이렇게 훨씬 더 줬다. 이 방송을 듣는 그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들끼리의 그 리그겠죠. 뭐 우리한테 무슨 관계 있냐 하겠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이렇게 준조세를 낸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조세를 법인세로 바꿔야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법인세가 되면은 정상적인 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복지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민복으로 이어질 돈이 그렇죠. 지금 특정이 게이트로 지금 가는 거죠. 그렇죠. 수백억이 800억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나중에 더 걷었으면 안 걸렸으면 더 걷었을 거예요. 이 기세였으면. 예, 그 칼럼이 화제가 됐었죠. 그 자유기업원 전 원장 출신인 김정호 씨가 이렇게 준조세 거두면서 법인세를 올려라니 뭐 이렇게 마치 해서 제가 거기다 댓글 달았죠. 그리고 준조세를 법인세로 내면 되지 뭘 그렇게 억울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들은 준조세 못 내겠다. 준조세나 뇌물 못 내겠다. 세금을 내겠다. 적어도 준조세가 아니라 세금으로 내면 이렇게 쓰진 않죠. 미르재단 같은 황당한 걸 만들지는 않죠. 예. 그렇죠. 물론 정부가 제대로 지금 정부를 보면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만 관료 조직이나 또는 국회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때 그 세금이 사대강 같은 데 안 쓰이고 그렇죠. 정말 복지라든가 또는 경제에 쓰이겠지만 여하튼 준조세 내는 게 그렇게 싫으면 그걸 세금으로 내면은 훨씬 더 나은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고 현재 진행형 사건이니까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제가 지금 모든 걸 다 이 자리에서 분석하는 건 아니고 초벌 첫 번째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서 첫 번째 분석 비평을 해봤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질 것이고 또 저희도 더 많이 연구를 해서 한 번 더 이 사건의 심층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남근 의사님 그러면 좀 마무리 겸해서요. 지금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행위 의혹들만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 일단 뇌물. 그다음에 뭐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흔히들 이제 우리 국민 생각에는 직권을 함부로 휘두른 거잖아요. 경제수석이 재벌대 국민경제 살려라 그랬더니 재벌대기업한테 삥이나 뜯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건 직권남용 뭐 이런 것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변호사님들이 한 10여 분 모여서 연구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지금 이 사건에 드러난 불법적 의혹들만 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아까 이제 뇌물 부분은 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자꾸 뭐 직권남용죄나 이제 뭐 창립총회 회의록 같은 거를 이제 뭐 허위로 만들어서 한 게 뭐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그 지엽적인 문제이고 이제 그 자꾸 그런 쪽에 이렇게 관심을 두면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문체부가 그 공익재단들에 대한 어떤 이제 감독 차원에서의 매뉴얼이 있을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공익재단이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거기가 마치 그 문체부나 이런 데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서 막 돈을 모아가지고 실제는 공익재단의 역할을 안 하거나 그러면 사회적 폐해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체부 입장에서는 정확히 그게 그 목적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인적 구성이 되는 것인지 사업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정확히 점검을 해서 허가를 내줘야죠. 그래야지 피해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정광석 같이 했다. 뭐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이제 감사원의 뭐 감사에 따라서는 뭐 징계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해야 되는데 역시 이제 여기의 핵심은 재벌 기업들이 분명히 이건 청와대가 하는 사업이라는 것으로 했고 인식이 있었고 문건도 지금 공개가 됐죠. 청와대에서도 이걸 그럼 문화재단 사업이면 문화수석이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문화수석이 아니라 재벌들에게 영향력이 큰 그 당시는 이제 경제수석이었던 분이 직접 이제 모금에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재벌들도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수건 사업처럼 이제 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재벌들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달라,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정부에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확하게 그런 뇌물죄와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좀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정경 유착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의 이게 망국적인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입법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벌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규제 완화나 지원 정책이라는 게 그냥 재벌만 좋은 거고 다른 국민한테 영향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재벌들이 요구하는 게 다 뭐 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여러 규제들이 있는 거고 노동개혁이라는 것도 그 비정규직 노동자나 그 노동자들의 어떤 생존권이나 이런 어떤 경제 약자의 보호에 관련되어 있고 뭐 유통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골목상권 보호라든가 중소기업들의 적합업종 이런 데들과 다 관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국민들에게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든가 환경 노동과 같은 공익적 보호를 위해서 그 규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도 많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꼭 대기업들이 진출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거기에 있었던 중소기업들이나 뭐 중소상공인들이 뭐 협동조합을 만들고 협업을 하고 자기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도 발전해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어떤 사회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논의들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을 결국 이런 식으로 재벌들이 정권이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돈을 대고 정권은 그 재벌들이 요구하는 게 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으로 또 그런 걸 막 해주고 그러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논의와 논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발전 방향이 잡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서 어떤 정책 방향이 잡히게 되고 그렇다면 그런 정책 방향을 누가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다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와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지게 되고 불신이 커지게 되고 결국은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 정책이나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뒷거래를 통해 가지고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불신이 커져 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떤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거나 합의된 정책 방향을 잡는데도 이제 큰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런 사건을 바라봐야 되고 이게 비록 뭐 권력형 비리인지 여부 뭐 직접 뭐 대통령에 관여해서 뭐 이거 돈을 걷었냐 뭐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돈을 걷었냐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인지에 대해서도 뭐 앞으로 계속 조사가 돼야 되고 진실규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건 재벌들과 정권 사이에 있어서의 전형적인 정권 유착 사건이다. 이런 걸 근절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의 그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법원에 이제 판결이 있었는데 법원에 이제 판결에서 약간 이제 명문이 좀 하나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가 발전을 하면서 국가와 행정과 정치에 소용되는 돈의 흐름과 양을 공개해서 법률로 통제해야 된다는 게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 형태로 발견한 인간 이성이 명하는 바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판사들이 당시에요? 판사들이 보통 이런 얘기 잘 안 써요. 법률 얘기만 쓰는데 거의 이제 느낌은 존 노쿠 선생님의 어떤 어디서 보고 같은 느낌. 뭐 아니면 에밀 루소 선생님. 그래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어떤 자금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만들고 행정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치 자금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거는 인류가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운영해오던 시스템이라면 어느 나라나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민주사회라면 당연히 채택해야 되는 너무나 그 기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돈은 지하로 흘러야 되는 게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지상으로 흘러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이제 지하로 흐르기 시작한다. 통제되지 않고 그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그거에 의해서 국가 정책이나 이게 방향이 결정된다고 그러게 되게 되면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막아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들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행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든가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합의 이런 게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라도 저는 이런 정경유착을 근절한다는 점에서도 뭐 검찰이나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말 실수인지 몰라도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그렇죠. 이런 그 삥뜯는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분은 뭐 정확히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대법체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막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태 선생님. 네, 이건 뭐 국기문란이죠. 실제로 사법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 아닌가요? 예, 사법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법이 그러니까 죄가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국기문란이거든요. 사실은 이번 정부 그리고 지난 정부 내내 국기문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건 상당히 코미디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비극들에 비하면 이건 코미디인데 앞으로도 1년 2개월 동안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고 만일에 또 비슷한 대통령을 뽑고 비슷한 정부가 구성이 되면 그리고 비슷한 국회가 구성이 되면 이 일이 또 벌어진다는 얘기고 그 전체는 뭐냐면 그게 쌓여서 지금 한 10년째 되니까 경제도 무너지고 실제로 전쟁 위협 같은 것도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는 게 사실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코미디 같은 사실을 보면서 정치를 어떻게 세워야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갈 건지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해질 건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민주화된다고 하면서 그 민주화의 징표라는 게 가장 그 기초적인 게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거든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제하는. 그런데 그동안 이제 보수 정권이 이루어지면서 그 장치들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어느 누구도 지금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하잖아요. 겨우 이제 국회에서 뭐 국정감사하면서 조금씩 드러내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그걸로는 되지는 않은 상황이죠. 참 걱정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도 발표됐지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보수 정권 동안에 15등이나 떨어져가 지금 20몇 위, 뭐 30위를 바라본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는 10위권 안으로 진입한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일 큰 이유가 이런 식으로 정권 윤착이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이 흘러다니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삥 뜯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재산 축적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빨리 이거 뚫쳐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이제 경제가 잘못 흐르는 것이고 돈이 잘못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압박받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밖에 없는 것이죠. 좀 제대로 좀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선거 잘하면 됐죠. 아니 뭐 선거 다음 대선 때까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1년 3개월이 남았습니까? 참여연대 민병 같은 시민사단체를 적극 후원하고 회원도 가입하시고 칼폴라니 연구소가 좀 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년 9개월이나 갔어요. 예, 3년 9개월 갔습니다. 이 고통도 언젠가 가겠죠. 그러나 반드시 정권 교체 이전에 그 전에 1년 몇 개월 동안 저희가 살아야 되고 진실을 갈구해야 되니까 또 참여연대가 같은 시민단체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주변에 회원가입도 많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진짜 더 열심히 미르 K스포츠재단 문제 제가 파헤치기 위해서 방금 전에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참여연대 실무진들 10여 명 이상 모여가지고 1시간 넘게 치열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청구, 뭐 고발, 특검 요구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제가 할 일들도 정리하고 이슈 리포트도 내자.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하니까 잘 정리해서 한번 내보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거거든요. 다 그게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들이 계시니까 가능한 건데요. 자, 오늘 미르 K스포츠재단 중간 점검 워낙 큰 사건이고 아마 박근혜 정권 하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 가장 최대 규모 권력형 비리가 아니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뭐 근데 향배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고 저희도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딱 걸렸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드디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향후에 잘 대응하면서 나중에 한 번 더 우리 김남 변호사님이라든지 전문가 선생님 다시 모시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60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이 정도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문제점 분석해보고 다음 주에 참팟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